아줌마는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나야 뭐, 이 나이 되도록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 이제 순진한 애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 뭐랄까, 어린애 하나 키워본다고 할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어린애 하나 키워본다. 그 말은 제가 그저 어린 학생이 아니라 그녀가 이끌어주고 만들어갈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죠. 제게는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묘한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는 말이었거든요. 그녀의 솔직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줌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이기도 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미소이기도 했죠. 나야 완전 좋지.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의 평범한 미혼남이에요. 저는 대전에서 나고 자랐어요.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학군 좋은 지역과는 거리가 있었죠. 유년 시절의 풍경은 회색빛에 가까웠어요. 다세대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길, 비좁은 마당, 그리고 늘어선 빨랫줄이 익숙했거든요. 부모님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셨고요.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은 제게 성실함보다는 고단함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집은 그 흔한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 한 번 보내줄 형편도 안 되었죠. 친구들이 방과 후 학원 가방을 메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다가오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죠. 부모님은 말없이 얼굴이 굳어지셨고 저 역시 괜스레 눈치가 보였어요. 명절이면 친척 집에 가서 형편이 나은 사촌들과 비교되며 괜스레 위축되곤 했거든요.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느껴지는 경제적인 차이는 어린 저에게도 깊은 열등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늘 꿈꿨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한다. 그것만이 제가 이 가난과 답답함에서 벗어나 숨통 트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좋은 대학 간판이 저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 현실은 꿈만큼 녹록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평범한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축 처져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꿈보다는 현실적인 목표에 맞춰 진로를 이야기하곤 했죠. 제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특히 국어와 사회 과목은 제법 흥미를 느끼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수학과 과학은 저에게 끝없는 벽처럼 느껴졌고 아무리 문제집을 붙들고 씨름해도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벽을 넘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수능날을 맞이했고요. 결과는 처참했죠. 제가 그토록 원하던 서울의 상위권 대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고3 교실에서 친구들이 어디 붙었냐며 들뜬 목소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저는 그들의 축제에 끼지 못한 이방인처럼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과 앙상한 나뭇가지가 꼭 제 처지 같았죠. 마치 세상이 저를 혼자 남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남들 다 대학 캠퍼스를 누비고 있을 때 저는 낯선 도시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인강을 틀고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오로지 수능 문제만 파고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문제집과 씨름하며 지우개 가루가 쌓이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버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깊은 불안이 자리했어요. SNS에는 친구들의 신나는 대학생활 사진이 넘쳐났고
저는 변함없이 같은 문제집을 몇 번이나 다시 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저만 빼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외롭고 힘든 1년을 버텼지만 결과는 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았지만 목표했던 곳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결국 삼수를 결심했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만류했어요. 이쯤이면 그냥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대학은 단지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제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저처럼 특별할 것 없는 배경에서 자란 아이에게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자비롭지 않았어요. 아무리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도 사람들은 학력이라는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저는 그 기본적인 관문조차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수를 하지 않으면 평생이 열등감과 후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 수능.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지난 2번의 수능에서 느꼈던 극도의 긴장과 불안 대신 묘한 침착함과 집중력이 저를 감쌌어요. 시험장에 들어서면서도 문제를 풀면서도 외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해 겨울 기적처럼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합격자 발표 사이트에서 제 수험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새로 고침하고 다시 보고 또 봐도 제 수험번호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고시원 방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건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실패와 좌절, 포기와 오기, 외로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길고 긴 시간의 끝에서 비로소 흘릴 수 있었던 서러움과 해방의 눈물이었죠. 그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공간에서 세상 가장 값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학식 날, 부모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 졸였을 부모님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컥하며 우리 아들이 해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리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바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서울의 비싼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의 자취.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대학인데 대학 자체가 또 다른 가난의 문턱처럼 느껴졌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첫 학기부터 도서관에 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새벽까지 책과 씨름했고 오전에는 조교 아르바이트를 했고 오후에는 전공 과제를 했고 다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보낸 1학년을 마친 후 저는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를 위한 입대였죠.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저에겐 유독 부담스러웠어요. 나이는 이미 23. 다른 친구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나이에 저는 이제 막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돌아왔던가. 삼수에 입학 후 바로 휴학. 이 더딘 흐름이 괜찮은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조바심이 났죠. 군 제대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저는 25이었어요. 남들보다 한참 뒤처진 나이였죠. 삼수 끝에 들어간 대학,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입대했으니 제게 진짜 대학 생활은 이제야 시작된 셈이었거든요. 전역하고 돌아왔지만
세상은 이미 몇 걸음, 아니 몇십 걸음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고, 새내기들은 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담긴 거리감과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과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는데, 그들은 이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서울의 집값은 삼수 시절의 고시원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웠어요. 하숙은 엄두도 못 냈고, 그나마 저렴하다는 고시원조차 월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가장 멀고도 가장 저렴한 반지하 원룸의 방을 얻었죠. 월세 25만 원. 그 돈으로 서울 시내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창문은 허리 높이에 겨우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땅에 묻혀 있어 햇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늘 눅눅하고 어두컴컴했지만 25만 원짜리 방에 더 많은 걸 기대할 순 없었죠. 퀴퀴한 냄새와 습기 찬 공기는 이 공간이 얼마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끼니는 주로 편의점 햇반과 컵라면, 그리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밑반찬 몇 가지,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김치로 해결했어요. 허기를 채운다는 표현이 정확했을 거예요. 맛이나 즐거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하루를 버티기 위한 연료를 몸에 넣는 기분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덤이었죠. 비좁은 방에서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아가던 어느 날, 같은 과 편입생이자 동갑내기인 정현을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삼수를 했고, 저처럼 군대를 다녀온 정현이는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였죠.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인상은 꽤나 반듯했어요.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언제나 단정한 셔츠와 잘 다려진 바지를 입고 다녔거든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여유로움이 묻어났는데, 그에게서 풍기는 귀티와 편안함은 반지하에 사는 저에게 처음엔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는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이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죠. 몇 번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고, 우리는 나이와 군필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수업이 끝난 뒤 정연이가 제 자취방으로 따라왔어요. 야, 너네 집 구경 좀 하자. 저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죠. 반지하 원룸의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서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복도를 지나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대신 밥상으로 쓰는 작은 상,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연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죠. 서울에서 자란 그에게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을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여기서 살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못 살대서 산다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의 눈에 비친 제 초라한 공간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방 안에는 책상 대신 쓰이는 밥상 위에 햇반 몇 개와 마트에서 사온 밑반찬,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포장 김치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그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야, 너 매번 이러고 밥 먹냐?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살려면 먹어야지. 뭐라도 먹고 가. 저는 괜히 대범한 척 말했어요. 정연이는 제 밥상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제 방을 둘러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그는 점심시간에 저를 붙잡고 다짜고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 밥 먹자.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제 제 방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의 얼굴이 떠올라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정연이의 집을 방문했어요. 같은 서울 안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으리으리한 외관부터 깔끔하고 따뜻한 인테리어까지. 거실 창문 밖으로는 멀리 한강이 보였고 집 안 곳곳에는 따스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반지하 방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정연이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단아한 분이었어요. 어깨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차분한 단발머리에 붉은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립스틱, 그리고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우아하고 섬세하며 따뜻함이 느껴지는 여성. 그런 분이었어요. 나중에 정연이에게 들은 바로는 그녀는 올해 47세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고 생기가 있었고 정연이가 그녀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왠지 그녀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공간을 온기로 채우는 일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 얘가 자꾸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친구를 데려왔어요. 동갑이고 같은 과예요. 정연이의 말에 그녀는 고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형식적인 환영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기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요즘은 이렇게 깍듯한 청년 보기 힘들어요. 참 단정하고 눈빛이 곱네요. 어서 와요. 편하게 있어요. 처음 보는 자리였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 말에 저는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환대였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직접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정갈하게 썬 과일까지.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조미료 맛이 아닌 정성과 시간이 배인 진짜 집밥이었거든요. 따뜻한 밥과 국은 제 차갑게 얼어붙었던 속을 천천히 데우며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고 그녀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요즘은 집에서 밥 잘 안 챙겨 먹지. 앞으로 종종 와요. 정연이 친구니까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감사한 마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정연이의 집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초대받아 가는 것이 멋졌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저도 모르게 그녀의 집과 그 식탁이 그리워졌죠. 반지하 방의 차가운 공기와 햇반 대신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집밥이 기다리는 그곳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수업이 끝나고 정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정연이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기보다 은근히 그녀의 집밥이 먹고 싶어 전화를 돌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밥 뭐 먹냐? 아, 민철이. 우리 집 와. 엄마 오늘 감자탕 했대. 정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의 집은 제게 밥 먹으러 가는 곳 중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날따라 정연이의 어머니, 은영 씨는 저를 유독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민철이 왔네. 어서 와. 씻고 와. 수건은 욕실에 깨끗한 거 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젠 이 집에서 제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해지고 있다는 느낌. 어쩌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연이는 약속이 있다며 잠시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져온 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친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철아, 요즘 힘든 일은 없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지하 자취방에서의 외로움, 끝이 보이지 않는 돈 걱정, 졸업 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조바심 같은 것들이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죠. 그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비난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고 오직 경청하는 태도.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어깨를 타고 전해졌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민철이는 멋진 아이야. 그녀의 짧은 위로와 격려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고 뒤처진 저를 그녀는 멋진 아이라고 말해주었죠. 그 후부터 그녀는 가끔 저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시험 기간이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피곤하지 않았어? 저녁 거르지 말고 다녀. 같은 짧은 문자들을 받을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났습니다. 정연이와는 여전히 좋은 친구였지만 저는 점점 그녀, 정연이 어머니, 은영 씨에게 더 깊은 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 정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존경심을 넘어 어떤 이름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했으며 때로는 설레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어요. 정연이가 대학 교수라는 꿈을 위해 학위를 따러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은 제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학 생활을 함께하며 죽이 잘 맞았던 단짝 친구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죠.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어 주었던 친구가 멀리 떠났으니 한동안 적적하고 외로울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정연이의 부재가 제가 그의 어머니, 은영 아줌마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연이가 떠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철아, 정연이 가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네. 저녁마다 혼자 먹기 적적한데 오늘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연이가 없을 때 아줌마 집에 혼자 가는 것이 조금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반지하 자취방에서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는 아줌마의 따뜻한 집밥이 훨씬 반가웠죠. 게다가 아줌마는 정연이의 친구인 저를 처음부터 진심으로 살갑게 대해 주셨기에 그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아줌마 집에 저녁을 얻어먹으러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정연이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아줌마의 집을 찾았죠. 아줌마는 매번 다른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저는 스스럼 없이 빈 접시를 채워갔어요. 아줌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날 있었던 일이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그곳에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아줌마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이제 거의 관용구처럼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철아, 오늘 해물탕 끓일 건데 올 거지? 문자에는 이미 제가 갈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그만큼 우리는 어느덧 서로의 저녁 식사 시간을 공유하는 어쩌면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네, 아줌마 당연히 가야죠. 저는 고민 없이 당연한 약속처럼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줌마 집을 찾아갔죠. 신축 아파트 특유의 깨끗하고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해물탕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보글보글 끓고 있는 해물탕 냄비가 저를 반겼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뜨끈한 해물탕을 함께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물과 얼큰한 국물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죠. 아줌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민철이가 이렇게 잘 먹으니
아줌마도 기분이 좋다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줌마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넉살 좋게 웃었고 식탁 위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아줌마가 갑자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채널을 바꾸다 문득 영화 채널에 멈췄어요. 그리고 그 채널에서는 은교라는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남녀의 파격적인 관계를 다룬 영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와 아줌마 사이에는 잠시 묘한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그녀 역시 이 영화를 저와 함께 봐도 괜찮을까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아줌마는 TV 화면을 응시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민철이 이 영화 본 적 있어?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죠. 그래? 재밌대. 아줌마도 제목만 들어봤는데 같이 볼까?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은교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과 70이 넘은 노시인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다룬 영화는 제게 꽤나 충격적이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남녀의 미묘하고 위험한 감정과 관계가 스크린 위에 펼쳐질수록 저는 옆에 앉아 있는 아줌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나이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내용은 현실의 우리에게 묘한 긴장감과 상상력을 불어넣는 듯 했거든요.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영화 속 관계를 보며 무슨 감정을 느낄까?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영화가 절정에 달할 무렵 아줌마가 TV에서 시선을 떼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진지했어요. 민철이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 어떻게 생각해? 불쑥 튀어나온 질문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 질문이 순전히 영화 때문에 나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긴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상투적인 대답을 골랐어요. 원론적인 대답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대답이 맴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제 대답을 듣고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칭찬의 의미도 있었지만 어딘가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탐색하는 뉘앙스도 느껴졌죠. 넌 참 생각이 열려 있구나. 저는 용기를 내어 아줌마의 속마음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영화가 만들어낸 용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줌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야 나도 똑같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 아줌마는 제 대답에 동의하면서도 상대라는 단어에 미묘한 무게를 두는 듯 했어요. 그렇죠. 사랑이 먼저라기보단 호감이 먼저 가야겠죠. 저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호감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영화와 아줌마, 그리고 밤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낸 돌발 행동이었죠. 아줌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까 전의 장난기, 어린 빛과 함께 묘한 기대감, 그리고 진지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아줌마 눈에는 제가 호감 가는 사람인가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걸까? 영화의 분위기에 취한 걸까? 아니면 그녀의 눈빛에 홀린 걸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후회와 동시에
그녀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뒤섞였죠. 아줌마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철이 정도면 꽤 괜찮은 남자지.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말야. 정현이도 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녀의 칭찬은 듣기 좋았고 감사했지만 제가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빙빙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죠.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하하. 이 영화 보다 보니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줌마랑 나랑도 혹시 가능할까?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아줌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까보다 더 큰 놀라움과 함께 억누르기 힘든 묘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내 그녀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아졌지만 분명하고 진솔했죠. 사실 나도 그랬는데 괜히 너가 옆에 있으니깐 몰입이 되긴 하더라. 그녀의 고백은 제게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짜릿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아줌마가 화제를 돌렸어요. 숨을 고르듯 혹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한 의도적인 전환 같았죠. 근데 너는 만나는 여자친구 없니? 저요? 네. 사실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줌마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몇 번이나 사귀어 봤는데? 2번이요. 제 대답을 듣자 아줌마는 푸아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2번이라고? 민철이 완전 쑥맥이네. 뭔 소리세요? 연애 경험이랑 남자 구실이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저는 괜히 발끈하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놀림이 묘하게 흥미로웠습니다. 아니야, 경험이 많아야 여자를 더 잘 이해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지. 아줌마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죠. 무언가 가르치려는 듯한 혹은 도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정말 순진하게 되물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지. 여자들이 선수를 거투은 쉬운 척해도 막상 만나보면 다들 좋아하잖아. 뭐든지 잘하는 남자가 좋은 거지. 아줌마의 말은 묘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의 기준에서 저는 한참 부족한 남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쑥맥이고 경험도 없는 저. 그렇다면 저는 아줌마 눈에도 꽝이겠네요. 저는 괜히 시무룩한 척 말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진지하게 바뀌었죠. 웃음기는 사라지고 오직 진솔함만이 남았습니다. 아니, 나는 달라? 뭐가요? 저는 아줌마의 말에 집중하며 되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나야 이 나이 되도록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 이제 순진한 애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 뭐랄까? 어린애 하나 키워본다고 할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어린애 하나 키워본다. 그 말은 제가 그저 어린 학생이 아니라 그녀가 이끌어주고 만들어갈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죠. 제게는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묘한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는 말이었거든요. 그녀의 솔직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줌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이기도 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미소이기도 했죠. 나야 완전 좋지.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은교의 영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아줌마의 마지막 말만이 제 귀에서 맴돌았어요. 나야 완전 좋지. 그 말은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 무언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처럼 느껴졌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아줌마의 눈빛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해물탕과 영화 은교, 그리고 그날 밤 아줌마의 솔직한 속내는 제 평범했던 일상에 강렬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었어요. 은교의 잔상이 거실 공기에 묘하게 스며들어 있었죠. 아줌마의 솔직한 고백 나야 완전 좋지. 이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은 후끈거렸어요.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죠. 이 공간에 계속 머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저녁 식사를 얻어먹으러 온 손님으로서의 존재가 아님을 의미했거든요. 연애 경험이라곤 겨우 2번. 그것도 풋풋한 대학생 때의 서툰 만남이 전부였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아줌마의 말은 너무나 직설적이었고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는 저는 너무나 서툴고 어색했어요. 이 공간에 계속 머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분위기를 깨고 어색하게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몸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행동을 선택했어요. 자리를 정리하듯 어정쩡하게 몸을 일으켰죠. 아줌마, 저 이만 가볼게요. 억지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어색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그녀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뒤섞였죠. 문 쪽으로 몇 발짝 옮기려는데 아줌마의 목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낮게 가라앉은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실망감, 혹은 약간의 화가 서려 있는 듯 했거든요. 너, 이러고 간다고? 돌아본 아줌마는 아까 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어요. 장난기는 사라지고 진지하면서도 약간은 상처받은 듯한 기색마저 스쳤죠. 그 눈빛에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려던 발걸음이 멈췄어요. 네, 그럼 어떡해요? 너무 늦어서? 저는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변명이 얼마나 초라하고 설득력 없는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죠. 아줌마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2발짝, 3발짝. 거리가 좁혀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죠. 아줌마는 제 바로 앞에 섰고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옅은 와인 향과 그녀 특유의 비누 향이 섞여 묘한 기분을 자아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듯한 빛으로 가득했죠. 민철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속담을 읊는 것이 아니었죠. 아까 제가 던진 질문, 아줌마랑 나랑도 혹시 가능할까? 그 말이 바로 제가 뽑은 칼이었음을 그녀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칼로 무언가를 베어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이 분위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기분 이렇게 들뜨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간다고? 이어서 나온 그녀의 말은 제게 직격탄이었어요. 제가 그녀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솔직함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의 아찔함을 느꼈죠. 책임감,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녀가 저로 인해 설렘을 느꼈다는 사실에 대한 묘한 흥분. 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아줌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팔에 닿았죠.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은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말을 던졌죠. 단호하면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자 우리가 서 있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서자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신호였죠.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고 어떤 반박이나 망설임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줌마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강력한 의지가 저를 지배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에 압도당했죠. 숙맥이라고 놀림받았던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쌓은 아줌마의 직접적인 유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화 은교처럼 우리는 나이라는 벽을 넘어선 묘한 기류 속에 휘말려 있었죠. 도망치고 싶은 본능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리는 듯한 강렬한 충동이 동시에 저를 잡아 끌었어요. 결국 저는 본능보다 충동에, 두려움보다 호기심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제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받아들이는 것에 가까웠죠. 아줌마는 제 작은 고갯짓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까 전의 장난스러움이나 실망감이 아닌 자신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듯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잡았던 제 팔을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은은했고 그 굴빛 아래 아줌마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따라 움직이는 제 발걸음은 어딘가 불안정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편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던 거실은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죠.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줌마의 눈빛은 저를 집어삼킬 듯 강렬했고 저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의 깊은 곳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툴기만 했던 저희 첫 연애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밤의 시작과 함께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아줌마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나 호감을 넘어 남자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만큼 짜릿하고 강렬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밤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이후 아줌마와 시작된 연애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경이롭고 따뜻했으며 때로는 폭풍 같았죠. 연애 경험이 서툴렀던 제게 그녀는 너무나 능숙하고 다정했으며 동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넓은 품은 불안정했던 저를 감싸 안아주었거든요. 어느새 저는 거의 매일 밤을 그녀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나 급한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자취방은 잠시 짐을 두는 공간이 되었고 아줌마의 아늑하고 따뜻한 집은 제게 두 번째 집이자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함께 지내는 시간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옆에 있었고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아줌마는 저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는데요. 그 모습이 때로는 섬세한 아내 같기도 때로는 헌신적인 어머니 같기도 했어요. 제가 뭘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심지어 제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오늘 하루의 컨디션까지 신경 써주는 세심함은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학교나 볼일이 있어 나가는 날이면 따뜻한 아침밥을 손수 차려주셨고, 날씨가 쌀쌀하면 옷을 더 챙겨 입으라며 제 옷장을 살폈죠. 제 셔츠를 다려주고, 머리가 좀 길었다 싶으면 미용실에 가라며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혼자 생활하며 대충 끼니를 때우고 스스로를 돌보는데 서툴렀던 제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그녀의 모습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였거든요. 그녀의 다정함은 깊은 안정감과 함께 따뜻한 애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지하 방에 차갑고 눅눅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집은 늘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로 가득했죠. 물론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눈으로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이 차이도 컸고, 혹시나 친구인 정연이가 알게 될까 하는 불안감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웠고,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비밀스러움은 동시에 짜릿한 흥분을 안겨주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문제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죠. 이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언제, 어떤 이유로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다른 무엇보다 서로만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자고. 이 순간의 행복에 충실하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연인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외로움과 결핍,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던 제 삶에 그녀는 따뜻한 온기와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선물했거든요. 저는 그녀를 통해 처음으로 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온기 속에서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주며 세상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불안함과 행복함이 공존하는 나날이었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 사랑의 마무리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며 서로를 깊이 아껴주고 있습니다.